관내 정사 7월 24일 경자일 날이 개다. 홍화포를 떠나 번가장에 이르기까지 20리를 간 뒤에 점심을 먹었다. 번가장에서 양화제까지는 3리, 그곳에서 대리연까지 7리, 왕가령까지 3리, 봉화점까지 2리, 망해점까지 8리, 심화역까지 5리, 고포대까지 8리, 왕가포까지 2리, 마붕포까지 7리, 유강까지 3리이니 모두 48리이다. 결국 이날은 모두 68리를 지난 것이다. 저녁이 되어 유관에서 묵었다. 유관은 투관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임투현이다. 산회관 안의 풍경은 산회관 동쪽과는 매우 달랐다. 산천이 밝고 아름다우며 굽이굽이 교묘한 것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홍화포로 시작하여 돈대가 5리에 하나 혹은 10리에 하나씩 있었다. 그 제도는 네모 반듯하여 높이는 5길이나 되었다. 돈대 위에는 3칸의 집을 짓고 그 곁에는 3길 정도 되는 깃대를 세웠으며 돈대 아래로 다시 5칸의 집을 지었다. 담 위에는 활집, 화살 넣는 통, 표창, 화포 등이 그려져 있었고 집 앞에는 칼, 창, 검, 미륵창 등을 쭉 꽂아 놓았다. 대개 봉화를 올리는 것과 망 보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은 벽 위에 쭉 붙여 놓았다. 7월 25일 신축일 날이 개다. 유관을 출발하여 양가장까지 3리, 상백석포까지 2리, 하백석포까지 3리, 오가장까지 3리, 무령현까지 9리, 양장하까지 2리, 오리포까지 3리, 노가장까지 2리, 시리포까지 3리, 노봉구까지 5리, 다붕암까지 5리, 음마하까지 3리, 배운보까지 3리이니 모두 46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배운보에서부터 쌍망점까지 8리, 요창까지 5리, 달자연까지 3리, 불악령까지 6리, 노룡새까지 3리, 여조까지 13리, 누태권까지 3리, 영평부까지 1리이니 모두 43리이다. 결국 이날은 모두 89리를 지난 셈이다. 저녁이 되어 영평부에서 묵었다. 사신의 행차가 무령현을 지나니 산천이 더욱 명랑한 기운을 띠었다. 성안 거리에는 집집마다 걸어놓은 금빛 편액이 옥소리를 울리는 듯했고 페루가 곳곳에서 휘황찬란하였다. 길 오른편에 있는 어떤 문 앞에 부사, 서장간의 하인들이 가마를 멈추고 서 있다. 이곳은 진사 서학년의 집이었다. 부사와 서장관이 방금 이 집으로 들어가 구경을 하고 있다기에 나 또한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움과 여러 물건들의 진기함은 일찍이 들었던 바와 다름이 없었다. 학년은 10여 년 전에 죽고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초분이요 둘째는 초신이었다. 초신은 제법 문필에 능한 탓에 사고전서를 만드는 일에 글쓰는 사람으로 뽑혀서 지금 환경에 가 있었다. 이 집에는 다만 초분만이 있는데 그 문필이 매우 천박했다. 집안 가득히 청나라 세종의 7째 아들인 과친왕, 아극돈, 우민증, 아기태, 황삼자, 황호자 등의 시를 새겨 붙여 놓았다. 그들은 모두 청조의 발상지 홍경의 재관으로 가던 길에 이 집에서 묵으며 시를 남기고 간 것이다. 우민증과 아극도는 모두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명필이라고 불리지만 과친왕의 글에 비교하니 여간 손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침실 문설주 위에는 판서 백하, 윤순의 칠원절고 한 수를 새겨 걸어 놓았고 문 밖의 문설주 위에는 참판 조명채가 윤순의 시를 차원한 것을 새겨 걸었다. 윤공은 우리나라의 명필이다. 점 하나 획 하나가 예법 아닌 것이 없었으니 하늘이 내린 화려하고 고운 필법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과 같고 짙고 연함과 두텁고 여린 것이 서로 조화되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글씨에 비하여서는 손색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글씨를 익히는 데 있어서 옛사람의 묵적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한평생 본뜬 것이라고는 단지 금속문에 지나지 않는다. 금속문에는 기껏 옛사람의 전형에 대한 상상이나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과 먹의 사이에서 나오는 무한한 신묘스러움은 선천적인 것에 속한다.
비록 서체와 기세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뼈대가 억세고 뻣뻣하여 도무지 진정한 피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한 먹으로는 검은 멧돼지를 만들고 흐린 먹으로는 말라붙은 등나무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금속에 새겨진 회계 습성에 젖어 있고 또한 종이와 붓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고려에서 생산되는 백주지와 낙모피를 좋아한다고 일컬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이라 해서 특별히 이름이 알려진 것이지 실제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기에 좋기 때문은 아니다. 종이라는 것은 먹빛을 잘 받고 붓길이 뜻대로 풀려야만이 귀하게 여겨지는 법이다. 반드시 단단하고 질겨서 찢어지지 않는 것만이 미덕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 문인 서위는 말하기를 고려종이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단지 동전같이 두꺼운 점이 쓸만하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우리나라 종이를 이렇듯 좋지 않게 보았다. 우리나라 종이는 눌러서 다듬지 않으면 그 표면이 거칠어 글을 쓰기 어렵다. 그렇다고 돌연을 지나치게 하면 그 표면이 너무 반질반질해지므로 미끄러워서 붓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딱딱하여서 먹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종이가 중국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붓은 부드럽고 날씬하며 고르고 순하여 팔과 함께 잘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반대로 뻣뻣하고 강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좋은 붓이라면 반드시 절강성의 호주에서 만들어진 것을 꼽는다. 호주의 붓은 모두 양의 털을 쓸 뿐 다른 털은 썩지 않는다. 양털은 다른 털에 비하여 가장 부드럽다.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끝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으며 종이 위에 올라서면 뜻대로 먹을 놀리는 것이 마치 효자가 어버이가 말하기 전 미리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공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른바 낙모필이란 붓이 더욱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리가 어떤 짐승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 꼬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바로 민간에서 불리는 족제비의 다른 이름인 광에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황필이라는 것 또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 붓은 항상 굳세고 억세며 뻣뻣하여 부서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치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리지 않고 방자하게 날뛰는 철부지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붓이 중국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종이와 붓이 이미 이러한데 안동의 마간석으로 만든 벼루에 해주에 후치를 갈아서 왕이지의 필진 도서를 본받으니 제 아무리 삼절필을 쓰더라도 골격이 볼품없고 글자가 고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아이들이 글자를 익힐 때 사용하는 분판이란 또한 무엇하는 물건일까? 그 후당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용하고도 깨끗한 탓에 속세의 떠들썩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강진향으로 만든 와탑이 하나 있었는데 탑 위에 진열하여 놓은 것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지닐 수 없는 것들이었다. 실용 위에 올려놓은 서화들은 하나같이 비단 위에 그렸는데 옥으로 건축을 하여 정성스럽게 배치한 것이었다. 부사와 서장간에 속한 비장들이 서화를 함부로 뽑아 빙 둘러서서 다투어 펼쳐보는데 마치 조보를 펴보거나 피륙을 재는 듯하였다. 쭈글쭈글 접고 꺾으며 함부로 날뛰는 모습은 흡사 성을 무너뜨리고 적진을 함락하여 장수를 베고 길을 꺾어뜨리는 듯한 기세를 방불케 하였다. 게다가 보고자 하는 마음은 다급한데 그 긴 것을 일일이 펴보기가 어렵게 되자 펴보기 시작한 게 후회되네 라고 하면서 도리어 만든 공장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이따위로 긴 축을 무엇에 쓴단 말인가? 병풍으로도 못 만들겠고 족자로도 못 만들겠구먼.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림이라면 모름지기 울긋불긋 요란한 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텐데 라고 하였다. 환연히 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튀긴 한 굴을 내놓지 않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진실로 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편벽 밑에서 벼랑간 갑옷을 입은 말이 돌아다니고 전쟁의 북이 둥둥거리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돌아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병등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달아나듯 문 밖으로 나왔다. 그 윗집과 아랫집이 모두 금빛 글자로 현판을 달고 있었다.
장복 하나만을 데리고 이 집 저 집을 둘러보았지만 하나같이 주인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집에 이르렀다. 담장 밑으로는 자줏빛 대나무가 수십 그루 자라고 있었고 섬돌 가까이 벽오동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오동나무 서쪽으로는 몇몇 남짓한 모난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을 빙둘러 하얀 돌로 난간을 만들어 놓았다. 목 가운데는 대여섯 자루 연밥이 떠 있고 난간 가까이에는 거위 새끼 3마리가 논일고 있었다. 당 가운데는 발을 깊게 들이웠고 발 안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짓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연못가에 이르러 잠시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러자 당안이 갑자기 잠잠해지며 발너머로 엿보는 것이 어른거렸다. 나는 이리저리 오가면서 당안을 향하여 헛기침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어린아이 하나가 당 뒤쪽으로부터 돌아 나왔다. 아이는 멀찌감치 서서 읍을 하며 소리 높여 묻기를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장복이 말하기를 너희 주인 어른께서 어디 계시길래 멀리서 오신 손을 맞이하지 않으시냐? 라고 하니 그 아이는 아버님께서는 아까 일가 이공 어르신과 함께 고려에서 오신 분들의 처소로 가셨지요. 기국의 태의관을 뵈러 가신 것인데 아직 돌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서 의원을 찾는 것을 보니 필시 집안에 근심거리가 있는 게로구나. 내가 바로 태의관이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진찰을 해도 무방하고 또 나는 진짜 청심원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제 아버님을 모셔오너라. 라고 하였다.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옷자락을 벌려서 거위를 몰아 초롱에 집어넣고는 난간에 기대놓은 낚싯대를 집어서 연못 안에 꺾어진 연잎을 끌어내어 그것을 높이 쳐들어 우산으로 삼더니 가버렸다. 발 안에서 비치는 사람의 그림자는 7, 8명은 되어 보이는데 무엇라고 소근소근하고는 또 입을 막고 가만히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섰다. 장복을 돌아보니 기 밑에 사마귀가 요즘 들어 부쩍 더 커진 듯하였다. 주부 조명희와 함께 말을 나란히 타고 가면서 무령의 풍속은 좋지 못하군요. 라고 하였더니 조명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령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고약한 손님으로 여기죠. 서학년은 본래 손님을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하 윤공을 처음 만나 흉금을 터놓고 극진히 대접하며 그가 간직하였던 서화를 내보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령현에 사는 서진사의 이름이 우리나라에 많이 회자되어서 해마다 사신의 일행이 반드시 찾아 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마침내 오랜 관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 고을에는 서진사 댁보다 더 나은 집들이 많고 또 손님 대접을 좋아하는 주인도 서학년 못지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연히도 윤공은 서학년을 먼저 만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재상이 가진 것도 당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였기에 극구 칭찬한 것이지요. 그 뒤로부터 역관들은 을의 서씨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시는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고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문호라도 드나들 때에는 반드시 예절을 갖추어 요란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당에 오를 때에는 물러나 기다릴 줄 모르니 이는 중국의 가옥에는 대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씨 집에서도 그 접대함이 차츰 처음보다 못하게 되었고 서학년이 죽은 뒤 그 아들들은 조선 손님을 아주 귀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신이 올 무렵이 되면 훌륭한 물건들은 모두 감추고 자질구레하고 너저분한 것들만 버려놓아서 오늘 그 이웃집의 주인들이 피하고 숨은 까닭도 아마 서씨 집처럼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서로 한바탕 크게 웃었다. 윤공이 귀국한 뒤에 하찮은 오랑캐에게 제주를 팔았다 하여 지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언론이 도리를 지키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유주와 기주의 산세는 맑은 기운이 충만하였다. 태행산이 서쪽으로 뻗어와서 연경을 껴안는 듯하고 의무려산이 동쪽으로 달려서 진산이 되었다. 용이 날고 봉이 춤추는 듯한 산세는 각산에 이르러 뭉툭 잘려져 나갔으니 그곳이 바로 산해관이 되었다. 관으로 들어서자 무산들은 큰 사막의 억세고 거친 기세를 점점 벗고 남쪽을 향해 활짝 튀어 맑고 빼어나며 밝고 부드러웠다. 창녀현에 이르자 모든 바닷가 고을들의 경치가 더욱 아름다웠다.
우공에 등장하는 갈석이 창녀현에서부터 서쪽 20리 되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조조의 시 중 동쪽으로는 갈석에 임하여 아득한 저 바다를 구경코죠 라는 구절이 바로 지금의 풍경을 가리킨다. 이 고을에는 당나라 문장가인 한유와 한상의 사당이 있었다. 당서에서는 한문공을 동주 남양 사람이라고 하였고 광역이에서는 창녀 사람이라고 하였다. 송나라 원풍 때에는 공을 창녀백으로 봉하였고 원나라 지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이곳에다 사당을 세우고 문공의 소상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나는 평생 문공을 꿈에서도 그리워하였기에 여러 사람에게 함께 가보자고 하였지만 좋다고 하는 이가 없었다. 아마도 20리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나홀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만 한스러울 따름이다. 지나는 길에 태산의 산신을 모신 사당인 동학묘에 들렀다. 뜰에는 5개의 비석이 있고 전각 위에는 금빛 글자로 동학대제라 써붙였다. 정각 안에는 금으로 만든 신상들을 모셔놓았는데 모두 단정히 손을 모아 호를 잡고 있었다. 그 뒤에 있는 정각도 앞 정각의 제도와 같았다. 그곳에는 여신상을 셋을 앉혔고 그 이름을 낭랑묘라 하였다. 신상들은 모두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영평부에 이르니 성 밖을 흐르는 긴 강물이 성을 둘러싸며 굽이치고 있었다. 그 지형은 평양과 매우 비슷한데 시원하게 트인 것은 평양보다 더 낫다. 다만 대동강과 같은 맑은 물이 없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학사 김왕원이 이 부병루에 올라가서 긴 성 한쪽에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 너른 벌 동쪽에는 점점이 찍힌 산 라는 두 구절을 떠올리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잊지 못하여 통곡하며 누각을 내려왔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이를 설명하여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가 이 두 구절에 모두 담겼으니 1000년이나 지나도록 한 구절을 덧붙이는 이가 없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늘 이것이 좋은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용룡이란 큰 강물의 형세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또 동두 점점산이라고는 하였지만 그 거리가 40리에 불과한데 어찌 대야라고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날 이 글귀는 연관정에 주련으로 붙여져 있다. 만일 중국의 칙사가 그 정자에 올라 그 구절을 본다면 눈길이 대야의 두 글자에 이르러 틀림없이 웃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곳 영평성의 누각은 그야말로 너른 벌 동쪽에는 점점이 찍힌 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르기를 영평 역시 기자가 봉토로서 받은 땅이다 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다. 영평은 곧 한나라 때의 우북평이요 당나라 때의 노룡세이다. 옛날에는 아주 궁벽한 땅이었지만 요나라 금나라가 들어선 뒤부터 수도에 가까운 탓에 거리와 점포의 발전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였다. 또 진사에 급제한 사람의 수도 무령에 비교하여 훨씬 많았다. 영평부와 원문에 옛 우북평이라고 써붙였다. 어스름해진 뒤 정진사와 함께 한가로이 논일다가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다. 마침 등불을 켜놓고 조선 사신의 행차를 그린 그림을 새기고 있는 중이었다. 이곳으로 오는 도중 점사의 바람벽 위에 이 그림을 붙인 것을 자주 보았다. 하나같이 졸렬한 그림이어서 거칠고 괴상한 것이 가소로웠다. 아마도 붉은 관복을 걸친 것이 서장관이겠고 검은 삿갓을 쓴 것이 역관이겠고 몰골이 제가슴 같고 입에 담뱃대를 문 것이 전배의 비장이겠고 북슬북슬한 수염에 고리눈을 한 것이 죄인을 다루는 굴레일 터인데 지금 여기서 새기는 것은 추악하기 그지없어서 얼굴이 모두 원숭이와 같았다. 당 안에 모두 3사람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탁자 위에 있는 연병은 높이가 2자 남짓, 넓이가 1자쯤 되는 화반석으로 만든 것이다. 연병에는 강산, 수목, 누대, 인물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그림이 돌무늬를 따라 자연스럽게 빛깔을 내도록 하였으니 그 미묘한 솜씨는 입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병은 강진양으로 받침을 만들어 벼루 북쪽에 세워놓았다. 이때 소주 출신의 호은건이란 사람이 화첩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 겉장에는 어지러운 초소가 먹동이 더덕더덕 붙은 채 씌어져 있었다.
화첩은 다를 대로 다른 누추한 것이어서 한 푼 어치도 안 되어 보였지만 호생의 거동을 보면 그것이 마치 절세 기보라도 되는 양 받들고 꿇어앉은 채 펼치고 닫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정구는 눈이 좀 어두운 탓에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빼앗더니 책장을 비바람 몰아치듯 재빨리 넘겼다. 호생은 얼굴을 찡그리고 신음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정구는 화첩을 다 보고는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면서 겸재나 심가정이 드디어 오랑캐의 호가 되었군 라고 하였다. 나도 웃으면서 그림은 보지도 않았잖는가 라고 대꾸하고는 다시 호생에게 조카께서는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소이까 라고 물었다. 호생이 대답하기를 초저녁 무렵에 기국의 김상공이 우리 점포에 오셔서 팔고 갔지요. 김상공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또 나와는 정분이 각별하여 친형제나 다름없습니다. 은 성냥 닭분에 샀는데 잘 표고하여 고쳐놓으면 7냥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린 이들의 관지가 없으니 바라건대 선생께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제목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품속에서 주종 하나를 꺼내어 예물로 주었다. 그림을 그린 이에 관한 짤막한 설명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주인도 술과 안주를 내오며 우리를 부추겼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서화를 보면 연호도 적혀있지 않고 또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것이 많았다. 시축의 끝에도 흔히들 강호산인이니 하였을 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성을 가진 아무개의 솜씨인지 알 길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이 책을 보면 비록 두 글자로 된 벼로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탓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니 정군이 겸재와 심사정을 떼놈이라 한 것도 괴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 정군은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다. 그리고 그는 이빨이 듬성듬성한 탓에 먹기 부드러운 달걀볶음을 매우 좋아하였다. 책문을 들어선 뒤로 늘상 하는 중국말이라고는 오직 초란뿐인데 그나마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잘못 알아듣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대뜸 초란이라고 불러보아 그 혀끝이 잘 돌아가는가를 가늠하였으니 정군의 벼로는 초란공이 되어버렸다. 정군은 여기서도 초란이라고 말하였고 주인이 곧 가서 달걀볶음 한 쟁반을 가져왔다. 억지로 음식을 청한 것처럼 보였기에 한바탕 크게 웃었다. 우리는 주인에게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값을 치르려고 하였지만 주인은 크게 자존심이 상한 듯 여기는 음식점이 아니오 라고 하는데 잠옷 노여워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대충 그림 옆에 적힌 벼로를 참고하여 그린 이들의 성명을 적어서 그들에게 사례하였다. 열상화보, 이조 화명도 층암, 김정의 자는 원충이다. 명나라 가정 때 사람이다. 한림와우도, 김식의 작품이다. 석상분향도, 김경류는 항림정을 가리킨다. 녹죽도, 타는, 이정의 자는 중섭이요 석양정이다. 익주근의 아들이다. 묵죽도, 위와 같다. 노안도, 이징의 자는 자함이요 호는 허주제이다. 항림정의 아들이다. 노선결기도, 연담, 김명국의 작품이다. 명나라 청계 때의 사람이다. 연강 효천도, 임지사자도, 공제, 윤두서의 자는 효은이요 강희 때의 사람이다. 춘산 등림도, 겸제, 정선의 자는 원백이요 강희 걸륭 때의 사람이다. 여든을 넘겨서도 겹 돋보기 안경을 끼고 촛불 아래에서 세밀한 그림을 그렸는데 털끝만큼도 그릇됨이 없었다. 산수도, 네폭으로서 겸제의 작품이다. 사시도, 8폭으로서 겸제의 작품이다. 대은암도, 겸제의 작품이다. 이 위의 것은 모두 정선 원백이라는 소인이 있다. 부장임수도, 종보, 조영석의 자는 종보요 호는 관아제이다. 강희 걸륭 때의 사람이다. 도두환주도, 진제, 김윤겸의 자는 극양이다. 강희 걸륭 때의 사람이다. 금강산도, 현제, 현재 심사정의 자는 이숙이다. 강희 걸륭 때의 사람이다. 조충화조도, 8폭으로서 현재 심사정의 작품이다. 그 이름이 적힌 사인과 현재라는 소인이 찍혀 있다. 심수노옥도, 낙서, 윤덕희의 자는 경백이다. 공제의 아들이다. 백마도,
군마도, 팔준도, 춘지세마도, 쇠마도. 이상은 모두 낙서에 이름이 적힌 사인과 낙서라는 소인이 찍혀 있다. 무중수죽도, 수운, 유덕장의 작품이다. 수인이라는 사인이 있다. 설죽도, 수운이라는 글자와 수운의 인이 있다. 검선도, 인상, 이 인상의 자는 원령이요 호는 능호간이다. 그 이름이 적힌 인이 있다. 송석도, 원령, 인상이란 인과 김이 3월 3일이라는 소지가 있다. 난죽도, 표암, 강세왕의 자는 광지이다. 표암 광지라는 인이 있다. 묵죽도, 위와 같다. 추광만범도, 연객, 허필의 자는 여정이다. 연객이라는 소인이 있다. 7월 26일, 이민일. 날이 개다. 오후에 세찬 바람이 불고 내우가 쏟아졌지만 이내 멎었다. 영평부를 출발하여 청룡하까지 1리, 그곳에서 나무장까지 2리, 압자하까지 7리, 범가전까지 3리, 난하까지 2리, 이재묘까지 1리이니 모두 16리를 가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이재묘를 출발하여 망부대까지 5리, 안하점까지 8리, 적홍포까지 7리, 야게타까지 5리, 사하보까지 8리, 조장까지 10리, 사하역까지 1리이니 모두 45리이다. 결국 이날은 모두 61리를 지난 것이다. 저녁이 되어 사하역 성 밖에서 묵었다. 아침 일찍 영평부를 떠날 때에는 새벽 공기가 조금 쌀쌀하였다. 성 밖의 강가에 장이 열렸는데 온갖 물건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고 수레와 말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장터에 들어가서 사과 2개를 사놓으라니 그 옆에 큰 상자를 맨 사람이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종합 5개가 나왔고 그 각각에는 뱀이 1마리씩 들어있었다. 뱀은 하나같이 그릇 가운데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양이 마치 솥뚜껑에 손잡이가 달린 듯하고 2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검은 놈이 1마리, 흰 놈이 하나, 파란 놈이 2, 빨간 놈이 하나, 모두가 한 밖에서 환히 들여다 보였다. 뱀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 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 대개 뱀을 지독한 종기에 쓰면 기이할 정도로 효력이 있다고 한다. 또 다람쥐를 놀리는 사람, 토끼를 놀리는 사람, 곰을 놀리는 사람 등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거지들이었다. 곰은 크기가 개만한데 칼춤도 추고 창춤도 추며 사람처럼 서서 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절도 하고 꿇어앉기도 하며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였다. 결국 곰은 사람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꼴이 몹시 흉악하고 그 민첩함도 원숭이만 못하였다. 토끼와 다람쥐의 재주는 더욱 교묘하고 또 사람의 뜻을 매우 잘 알아차렸다. 하지만 갈 길이 바빠서 상세히 구경하지는 못하였다. 도사둘과 시중을 드는 아이 하나가 장터에서 동냥질을 하며 다니고 있었다. 도사는 운간을 쓰고 붉은 띠를 둘렀는데 얼굴이 매우 단아하였다. 하지만 손으로는 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흔들며 입으로 주문을 외우는 행동거지가 괴상망측하니 사람과 귀신 가운데 있는 놈들 같았다. 여자 셋이 이제 막 길 떠난 차림으로 말을 타고 달려 지나갔다. 배를 타고 청룡하와 난하를 건넜다. 별도로 이재묘기, 난하범죽이, 고죽성기가 있다. 이재묘에서 일행에 앞서 출발하여 야게타를 몇 리 남겨두었을 무렵 날씨는 찌는 듯하고 한 점 바람조차 없었다. 그런데 노, 정, 주, 변의 여러 사람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야기하며 가노라니 손등에 갑자기 한 종지 찬물이 떨어졌다. 마음과 등골이 동시에 서늘해져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물을 끼얹는 이는 없었다. 다시 주먹만한 물방울이 떨어졌다. 물방울이 창대의 모자를 쳐서 탕 소리를 내더니 또 노의 갓 위에 떨어졌다. 그제서야 모두들 머리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 옆에 한 조각 구름이 바둑돌만하게 나타나고 은은히 맷돌 가는 소리가 나더니 삽시간에 사방의 지평선에 각기 까마귀 머리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빛깔이 유난히 짙어 보였다. 해 옆에 검은 구름이 이미 해를 절반쯤이나 가렸는데 한 줄기 흰 번갯불이 버드나무 위에서 번쩍하였다.
잠시 후 해는 구름에 가려지고 구름 속에서 울리는 요란한 소리는 마치 바둑판을 두드리는 듯 비단을 찢는 듯하였다. 수많은 버드나무가 다 어두침침해지고 잎사귀마다 번갯불이 번쩍거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채찍을 후려치며 길을 재촉하는데 등 뒤로부터 수많은 수레가 앞다투어 달려왔다. 산이 미치고 들판이 뒤집히는 듯 성난 나무들이 부르짖는 듯하니 하인들이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급히 비를 막는 도구들을 꺼내려고 했지만 부대를 묶은 끈이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비를 관장하는 우사, 바람을 관장하는 풍백, 우레를 관장하는 내공, 번개를 관장하는 전모가 일제히 내다르니 지척을 구분할 수 없었다. 말들은 모두 다리를 떨고 있고 사람들은 숨길이 다급하였다. 할 수 없이 말머리를 안으로 모아서 빙 둘러섰는데 하인들은 모두 말갈기 밑에 얼굴을 집어넣고 있었다. 번갯불이 번쩍거릴 때 노군을 바라보니 새파랗게 질린 채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잠시 후 비바람이 좀 잦아들기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같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제야 비로소 양쪽에 있는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과 40-50걸음밖에 안 되는 곳에 두고서도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에는 피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반강만 더 지체했더라면 숨이 막혀서 죽었을 걸세 라고 하였다. 가게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자니 비가 그쳐 하늘이 개고 바람과 햇볕이 산뜻하였다. 그곳에서 잠시 술을 마시고는 곧 길을 떠났다. 길에서 부사를 만나서 어디서 비를 피하셨소? 라고 물었더니 부사가 대답하기를 가마문이 바람에 떨어져 빗줄기가 양쪽에서 들이치니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빗방울 크기가 술그릇만하니 대국은 빗방울조차 무섭더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개암에게 내 오늘에서야 더더욱 사서가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구려 라고 말하였더니 정진사가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서면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대답하기를 항우가 아무리 노하여 고함을 친다 하더라도 어찌 우레소리를 당하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에서는 적촌우의 인마가 모두 놀라서 몇이나 달아났다고 하니 이는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요. 또 항우가 비록 눈을 부릅떴다 하기로써니 여마동이 말에서 떨어졌다 함은 더욱 못 믿을 일이요. 라고 하였다. 모두들 크게 웃었다. 후략 태학유관로 8월 9일 을묘일 사시에 태학에 들어갔다. 그 이전까지의 기록은 길을 오면서 썼고 오늘 오후부터의 일은 관사에 머물면서 기록하였다. 이날은 몹시 더웠다. 말에서 내려 곧장 후당으로 들어갔다. 한 노인이 모자를 벗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나를 보더니 의자에서 내려와 맞이하여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였다. 나도 읍하여 답례한 뒤 자리를 잡고 앉았다. 노인이 나에게 묻기를 관직이 몇 품이신가요? 나는 대답하기를 평범한 선비의 몸으로 관광이나 하여 볼까 하여 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삼종영 대신은 대대인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정사를 대대인이라 칭하고 부사를 을대인이라고 칭한다. 을은 둘째라는 뜻이다. 노인이 내 이름을 묻기로 글을 써서 보여주었더니 또 묻기를 형님 되시는 대인의 존명과 관직 품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니 나는 대답하기를 이름은 모이고 일품벼슬에 부마와 내 대신을 겸하고 계십니다. 하니 노인이 묻기를 형님 되시는 대인께서는 한림 출신이신가요? 라고 하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붉은 명함을 한 장 꺼내 보여주면서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붉은 종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섬세한 필치로 통봉대부 대리시경 치사 윤가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묻기를 공께서는 이미 벼슬을 사임하셨는데 무슨 일로 멀리 변방에까지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자 윤공은 대답하기를 황제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저 역시 조선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름은 기풍액이라고 하는데 경인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금은 기주 안찰사로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윤공이 말하기를 지금은 사해가 한 집안이라 문 밖을 나서면 모두 동포요 형제입니다.
고려 때의 박일량이 혹시 문중의 사람이 아니신지요? 라고 묻기에 나는 아니올시다. 주죽타의 채풍록에 언급한 바 있는 박모라는 분이 저의 오대조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기공이 과연 문망이 높으신 집안이로군요. 라고 하였다. 윤공이 말하기를 왕어양의 자부구담에 그의 시문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른바 제비와 기러기가 등지며 날고 말과 소가 서로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하늘이 정한 인연이 공교로워 장성 바깥에서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우연히 만나고 보니 바로 책에 나오시는 분의 후손이시군요. 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그 시를 외우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기공이 말하기를 비록 그 어른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이어받은 후손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기국의 금년 농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나는 대답하기를 6월에 압록강을 건너왔고 곡식이 익을 때가 아직 멀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비도 순조롭게 오고 바람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는 왕민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인이었다. 조선의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라고 하여 나는 대답하였다. 예부터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5천리라고 합니다. 단군 조선은 여임금과 비슷한 시대였고 기자 조선은 주나라 무왕이 봉한 나라였으며 위만 조선은 진나라 때의 위만이 연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5천리나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병하여 세워진 고려 또한 동서로 1천리에 남북으로 3천리였습니다. 중국의 역대에 걸쳐 내려오는 사서와 전기에 기록된 조선 사람의 물산, 노래, 풍속 등은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이는 모두 기자와 위만 때의 조선에 대한 기록이며 지금의 조선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를 쓴 사람이 외국의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옛 기록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한 나라의 풍속은 매 시대마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직 유교를 숭상하여 예학과 문물 등을 모두 중국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규모와 사대부들의 몸가짐은 모두 조씨가 세운 송나라와 비슷합니다. 왕군은 가히 군자의 나라라고 칭할만 하군요. 라고 감탄하였다. 윤공이 말하기를 태사의 유풍이 뚜렷이 남아있으니 정말로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탑타의 시종에 실린 귀하의 선조께서는 간략한 전기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니 나는 대답하기를 비단 우리 선조의 자호와 관장만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도 돌이켜 살펴보면 잘못된 기록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5대조께서는 휘가 미이고 자를 중연, 호를 분서라고 하셨으며 문집이 4권이 있어 국내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만력제 때의 분이신데 소경왕의 부마로 금양군에 봉해지셨고 시호는 문종공이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윤공은 내 말을 적은 후 그 쪽지를 품속에 넣으며 응당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거인이 말하기를 원컨대 다른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 주시지요. 라고 하였고 기공 또한 말하기를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것은 하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였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청컨대 책을 놓고 고중하였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기공이 왕거인을 돌아보며 무엇라고 말하자 윤공 또한 어울려 한참을 상의하더니 곧바로 왕거인이 명시종이라는 석자를 쓴 후 이리 오너라 라고 누군가를 불렀다. 한 소년이 와서 공수하자 왕거인이 그 제목을 적은 종이를 소년에게 주었다. 그 소년은 바람같이 달려나갔다. 아마도 다른 곳에 가서 빌려오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 소년은 이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책이 없음을 고하였다. 기공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 그 제목을 주었더니 역시 이내 돌아와서 무엇라고 전했다. 왕거인은 변방이라 그런지 변변한 책방이 없나 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이달은 호가 송곡입니다. 그런데 시종에는 이달의 시를 기록하고 또 별도로 송곡의 시를 기록하였으니 이는 호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알고 따로따로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모두 크게 웃고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수랑아리나 도주는 모두 법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고 즐거워하였다. 돌연 윤공이 바쁜 일이 있기라도 한 듯 일어서더니 붉은 명함 석장과 자신이 지은 구요송을 주며 나에게 말하기를 부디 선생께서 수고하셔서 제가 형님 되시는 대인을 아련할 수 있도록 전갈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윤 대인께서 지금 조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니 다른 날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윤공은 모자와 간복에 구슬을 건 채 나를 따라 나서 정사의 방 앞에 이르렀다. 나는 문을 나설 때 그 또한 이곳으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윤공이 지금 조정에 들어간다고 말하였고 윤공 또한 명함을 이같이 간단히 주었기 때문이었다. 실로 그가 곧장 나를 따라올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정사는 긴 여행에서 밤낮으로 시달린 나머지 이제야 간신히 잠자리에 들었고 부사와 서정관에게는 내가 안내할 바가 아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날 때부터 제 혼자 귀한 척하는 것이 매우 심했다. 중국 사람을 보면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 묶음으로 오랑캐라고 치부하며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며 자신을 중히 여기는 것이 이미 오랜 풍속이 되어버렸다. 보나마나 그가 어떤 호인인지 어떤 벼슬에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공손히 맞아주지 않을 것이며 비록 만나준다 하더라도 개가 양을 보듯 할 것이 분명했다. 또한 내가 안내했다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길 것도 분명했다. 그러니 윤공이 뜰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일이 매우 민망하고 난처하게 되었다. 나는 들어가서 그가 온 것을 정사께 고했다. 정사는 말하기를 나 혼자서만 그를 만날 수 없는 일이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하였다. 나는 늙은 손님을 정원에 오래 세워놓은 것이 몹시 민망하여 나가서 사과하였다. 대인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높고 건조한 산과 낮고 습한 들을 지나오신 까닭에 피로함을 못 이겨 손님을 맞는 예의를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훗날 몸소 찾아뵙고 인사드리시겠다고 합니다. 윤공은 즉시 알았다고 대답하고 읍한 후 나갔는데 그 안색을 살펴보니 몹시 무안한 듯하였다. 윤공은 훌쩍 가마에 올라타고 가버렸는데 그 가마는 장엄하고도 휘황찬란하여 진실로 귀한 사람만이 타는 것 같았다. 가마를 따르는 사람들만 해도 10여 명이나 되었다. 하나같이 잘 꾸민 검은 옷을 입고 수놓은 안장 위에 앉아 가마를 에워싸고 호위하여 가는데 행차가 어찌나 화려한지 마치 향기로운 바람이 풍겨나오는 듯하였다. 중국 측의 통역관이 우리 당번 역관에게 묻기를 당신네 나라에서는 부처를 공경합니까? 나라 안에 사찰은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수역이 들어와서 사신에게 고하기를 통관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을 묻는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어찌 대답할까요? 라고 하니 삼사가 서로 의논한 끝에 나라의 풍속이 본래 부처를 숭상하지 않으므로 간혹 지방에서만이 사찰을 찾아볼 수 있고 도성에는 없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군사상의 기무를 맡아보던 소림이 말을 타고 관사로 들어왔다. 삼사가 방에서 나와 지세를 따라 동쪽을 바라보고 앉았다. 소림이 황제의 조서를 말로써 전하기를 조선의 정사는 이품 반열의 끝자리에 서라고 하셨소이다. 임금 앞에 나가 진화하는 날 반열의 자리를 황제께서 미리 정해주시는 것은 전례에 없는 성총이요. 라고 하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 떠나갔다. 또 예부에서도 간사로 사람을 보내 전하기를 사신이 문신의 반열에 올라 참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총이요. 마땅히 우러러 살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 뜻을 글로 써서 예부로 보내면 황상께 올려드리겠소이다. 라고 하였다. 사신이 대답하기를 배신이 사신으로 와서 비록 황상폐하에 가없는 은총을 입었으나 사사로이 살해드리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였다. 이에 예부에서 말하기를 괴념치 마시고 글을 올리시오. 하고 연달아 재촉하였다. 황제는 춘추가 지극하시고 보위에 오르신 지도 오래였다. 오랫동안 권력을 손안에 쥐고 있었지만 총명이 쇠하지 않았고 기혈은 더욱 왕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지극히 태평하고 군주의 권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시샘하고 난폭하며 엄하고 가혹한 일이 많아졌다. 그 희비를 종잡을 수 없었으니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눈앞에서
임시변통으로 꾸려나가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았다. 이번에 예부에서 살해하는 그를 강요하는 것도 대개 그러한 그릇된 생각에서 황제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자세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시는 오직 예부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다. 당번 역관이 말하기를 지난번 심양에 사신이 갔을 때에도 역시 그를 올려 살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일 또한 전례와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부사와 서장관이 서로 의논하여 글의 초안을 잡아 예부로 보내어 황제에게 바치게 했다. 예부에서는 또다시 전하기를 내일 오경에 입걸하여 황은에 감사하라고 하였다. 이 또한 2품, 3품의 문신의 반열로 참석하는 은덕을 살해하라는 것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다시 윤공의 처소로 갔다. 왕군은 이미 다른 집으로 갔고 기공은 중당에 있다 하여 윤공과 함께 기공의 처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공은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며 유쾌하고 편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아까는 매우 바빠서 세상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군요. 원컨대 시종의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곳에 대하여 들려주셔서 선배께서 남기신 것 중 소홀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생로병사를 겪는 일생 동안 바다 한 구석의 작은 나라를 떠나지 않고 반딧불처럼 흩날리고 버섯처럼 시들어갑니다. 보잘것없는 시 몇 편이나마 대국에 전해진 것은 영광스럽고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물에 빠진 모수라든지 자중을 놀라게 한 진공이 여럿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옛선비 중에 이희 선생은 호가 율곡이며 이종구 상공의 호는 월사입니다. 그런데도 시종에는 이종구의 호가 율곡이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산대구는 공자인데 이름이 정이기 때문에 여자로 잘못 알았으며 허봉의 누이인 허씨는 난설원인데 그 소존에는 여도사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원래 도간도 없고 여도사도 없습니다. 또 그녀의 호가 경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잘못입니다. 허난설원은 김성립이라는 자에게 시집갔는데 성립의 용모가 못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성립을 놀리기 위해 그의 아내를 경번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귀중에서 시를 쓰는 것도 그다지 아름다운 일이 아닐 텐데 번천을 연모한다고 흘러 전해지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윤공과 기공 두 사람 모두 크게 웃었다. 그러자 문 밖에 있던 어린 종놈이 이유도 모른 채 모두 다가와 늘어서서 웃었다. 이것이 이른바 웃음소리를 듣고 웃는다는 것이다. 어린 종놈들이 무슨 일로 웃는지는 몰라도 나 역시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창고지기 영돌이 찾아와 부르기에 윤기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나니 두 사람이 문 밖까지 따라와 전송하였다.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고 담장 너머 장군부에서는 초경 사점을 날리는 조두가 4차례 울리고 있었다. 상방에 들어가니 하인들은 휘장 밖에서 깊이 잠들었고 정사도 이미 잠들었는데 조그만 병풍 하나를 쳐놓고 내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일행 모두가 닷새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가 이제야 마음 놓고 푹 자게 된 것이다. 정사의 베갯머리 주변에는 병이 2개 있었다. 흔들어 보니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차 있었다. 달빛의 발기가 이 같은데 어찌 한 잔 마시지 않으리요. 드디어 한 잔 가득히 부어 마시고 촛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홀로 뜰 가운데 서서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자니 담장 밖에서 할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부 낙타의 울음소리였다. 명륜당으로 나가보니 제독과 통관이 각각 탁자 2개를 이어놓고 그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랑캐임을 감안하더라도 무식하기가 너무도 심했으니 침대로 삼은 탁자는 옛 성인들이나 제사를 올리는 탁자인데 어찌 감히 걸상으로 쓰며 어찌 감히 누워 잘 수 있단 말인가. 탁자는 모두 붉은 칠을 하였는데 100여 개는 되었다. 오른쪽 마루로 돌아가 보니 역관 3명과 비장 4명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목덜미를 끌어안고 허벅지를 서로 걸쳤으며 아랫도리도 가리지 않은 채 코를 우레처럼 골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어떤 자는 호루병을 뒤집어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았고 어떤 자는 나무를 켤 때 들리는 톱소리 같았으며 어떤 자는 혀를 차며 나물 꾸짖는 것 같았고
어떤 자는 중얼거리며 남을 원망하는 것 같았다. 말리기를 함께 고생하고 잠자고 먹는 것을 함께 하였다. 그 정든 것이야 고륙과도 같을 것이니 마땅히 생사를 함께 하겠지만 이렇듯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니 그 마음이 초나라와 월나라의 거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담뱃불을 붙이고 나오니 개 짖는 소리가 표범소리처럼 장군부에서 울려 나왔다. 조두 소리가 깊은 산중의 두견새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렸다. 뜰 안을 배회하며 혹 뛰기도 하고 혹은 걸음을 크게 하기도 하면서 그림자와 함께 즐겼다. 명륜단 뒤편의 늙은 나무는 그늘이 짙은데 찬 이슬이 방울져서 잎마다 구슬을 달아놓은 듯하고 구슬마다 달빛이 영롱하다. 담장 밖에서 또다시 삼경 이점을 알리는 야경 소리가 들렸다. 애석하게도 이 좋은 밤, 아름다운 달을 함께 감상할 사람이 없었다. 이 시간에 어찌 우리 일행만 잠들었겠는가. 도독부의 장군도 잠들었을 것이다. 나 역시 방에 들어가 허물어지듯 자리에 몸을 던졌다. 8월 10일, 병진일. 게다, 영돌이 깨웠다. 당번 역관에서부터 통관에 이르기까지 문 밖에 서서 시간이 늦었음을 연방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밤 가까스로 눈을 붙였다가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경고 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었다. 정신이 몽롱하고 졸음은 달콤하게만 느껴져 일어나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침죽이 이미 머리맡에 놓여 있었으니 억지로 일어나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행을 따라 우뚝한 누각의 문을 지나니 등불 그림자 아래로 좌우의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연경에는 어림없었고 심양이나 요동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궐 밖에 도착했지만 하늘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통관이 사신 일행을 인도하여 한 채의 큰 묘당에서 쉴 수 있게끔 하였다. 묘당은 지난해 새롭게 창건한 관제묘였다. 거듭되는 누각과 깊숙한 전당, 굽어진 마루와 첩첩한 곁채들. 그 위에 문장을 아로새긴 것들은 신기하고도 교묘하였고 단청한 벽들은 눈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중들이 여럿 모여 다투어 구경하고 있었다. 묘당 안 곳곳에는 연경의 관리들이 많이 와 있었고 왕자들 또한 여럿이서 그 안에 머물고 있었다. 당번 역관이 와서 말하였다. 어제 예부로부터 내려온 요구는 단지 정사와 부사의 사언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황제의 조칙에 있어 정사와 부사가 문신의 반열에 올라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살해함에 있어서 서장관은 함께 사언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의 말을 조차 서장관은 관제묘 안에 머물고 정사와 부사는 입궐하기로 하였는데 나 또한 그 일행으로 따라 들어갔다. 고란의 정각은 단청으로 꾸미지 않았는데 무늬에는 피서산장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오른쪽 곁에에는 예부에서 조회할 때 대기실로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통관이 일행을 그곳으로 안내했다. 그 방으로 들어가자 한인 상서인 조수선이 의자에서 일어나 일행을 맞이하였다. 그는 정사의 손을 잡으며 매우 반가운 뜻을 내비쳤다. 청컨대 대인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죠. 라고 하자 사신들은 손을 내밀어 사양하며 조공이 먼저 앉을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조공 역시 손을 들어 사양하며 잇따라 말하기를 대인께서 먼저 앉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사신은 힘써 먼저 자리에 앉는 것을 네댓 차례 사양하였지만 조공이 끝끝내 사양하였기에 정사와 부사는 별수 없이 먼저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제서야 조공은 의자에 앉았고 서로 간에 간단한 인사가 오고 갔다. 우리 사신들의 의가는 저들의 모자나 관복에 비교할 때 그 번쩍번쩍함이 가히 신성과 같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예절을 표함이 서툴렀으니 일상에서의 사귐이 매끄럽지 못하고 투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세련과 은근으로 따지자면야 저들에게 비할 수 없었지만 그 생소하고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간소하고 묵직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정사가 묻기를 서장관의 거취는 어찌할까요? 조공이 대답하기를 오늘의 사은에는 함께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례일에는 함께 진화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말을 마친 뒤 일어서 가버렸다. 통관이 또 말하였다. 만주인 상서 독보가 들어옵니다.
사신이 문을 나와 읍하며 맞이하니 덕보 역시 읍하며 답례하고 다가와 말하기를 먼 길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어제 황상께서 내리신 각별한 은총은 잘 아시겠지요? 사신은 대답하기를 황제폐하께서 내리신 은덕이 가히 없어서 영광스럽고 감복할 뿐입니다. 덕보는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였는데 그 목소리가 음식을 먹다가 무엇이라도 목에 걸린 것처럼 옹이라 하는지 앙이라 하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본디 만주 족속들은 대개가 이와 같았다. 그 또한 말을 마치자 몸을 돌려 급히 가버렸다. 이윽고 내온간이 음식 세 그릇을 내어왔는데 흰떡과 구운 돼지와 과일, 과자였다. 떡과 과자는 누런 쟁반 위에 놓여 있었고 돼지고기는 은쟁반에 놓여 있었다. 예분앙중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황상의 아침 식사에서 세 그릇을 물려 하사한 것이요. 얼마 후 통간이 사신을 인도하여 어전의 문 밖에 이르렀다. 사신들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한 뒤에 돌아 나왔다. 어떤 사람이 읍하며 말하기를 근본 황상의 은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기국은 마땅히 예단을 더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신에서부터 수행한 간원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부 우시랑 아숙인데 역시 만주인이었다. 사신들은 예부의 대기실로 다시 들어가고 나는 먼저 골 밖으로 나왔다. 골 밖에는 수레와 말이 빽빽했는데 말들은 모두 담장을 향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굴레도 없고 고삐도 없는 것이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것 같았다. 골문 밖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서는데 모두 숙연하여 잡담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두들 황제의 아들이 온다고 하였다. 이윽고 한 사람이 말을 탄 채로 대골로 들어갔다.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다. 그가 소위 황제의 6번째 아들인 영룡이었다. 얼굴은 흰 편이지만 얼근 자국투성이었고 콧마루는 낮고도 작으며 볼따구니는 매우 널찍했고 흰자위가 많은 눈에는 눈코풀이 3겹이나 잡혀 있었다. 비록 어깨가 높고 가슴이 떡 벌어져서 체구가 건장해 보이기는 했지만 귀한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문장에 능하고 그림에도 뛰어나며 현재 사고전서의 총재관을 맡고 있어서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강요묘에 갔을 때의 일이다. 벽 위에 황제의 3째 아들과 5째 아들이 남긴 시가 잘 보관되어 있었다. 황제의 5번째 아들의 호는 등금거사이다. 그의 시는 고통과 쓸쓸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필체 또한 여리기 그지없었다. 재능은 있었지만 황가나 왕가의 후손으로서 의당지녀야 할 부기로운 기상은 찾을 수 없었다. 등금거사는 호부시랑 김간의 조카였고 간은 또한 상명의 종손이었다. 상명의 손조는 의주 사람으로서 중국에 들어갔으며 상무는 벼슬이 예부상서에까지 오른 옹정대의 사람이었다. 간의 누이 동생은 입궁한 뒤 귀비가 되어 지금 황제인 걸륭제의 총애를 받았다. 황제는 5째 아들인 등금거사에게 황위를 물려줄 뜻이 있었지만 등금거사는 몇 년 전에 요절하고 말았다. 지금은 6째 아들인 영룡이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였으니 작년에는 티베트로 가서 반선을 영접해 오기도 하였다. 그 죽은 자의 시가 쓸쓸함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살아있는 자 또한 귀한 기상이라고는 없으니 폐하의 집안이 앞으로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산 사람 등용은 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연경에 40여 년이나 드나들었으니 중국말을 매우 잘했다. 그는 오늘 사람들 무리 속에 있다가 멀찍이 있던 나를 불렀다. 내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보니 그는 때마침 한 늙은 몽고의 왕과 서로 손을 마주잡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중이었다. 몽고의 왕은 붉은 보석과 공작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이는 81라고 하였다. 한길이나 되는 큰 키에 허리는 구부정했고 얼굴은 한자 가까이 되게 길쭉하였다. 검은 피부에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수족을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마치 곧 부러질 듯한 썩은 나무 같아 매우 경황 없어 보였다. 온몸의 원기가 모두 입으로 빠져나가 버린 듯하였다. 그의 늙음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그가 흉노의 왕과 같은 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는 종자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를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또 한 명의 몽고왕이 있었는데 늠름하고 건강해 보였다. 등용과 함께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니 내 갓을 가리키며 알아듣지 못할 말로 뭐라고 묻고서는 훌쩍 수레에 올라 떠나가 버렸다. 등용이 그들 중 기인들마다 찾아가서 읍하며 말을 붙이니 마주 읍하며 대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등용은 나에게도 자신과 같이 해보라고 권했지만 처음 배워서 어색할 뿐만 아니라 또 관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간제묘로 들어가니 사신은 이미 물러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관사로 돌아왔다. 식사를 마친 뒤 후당으로 들어가니 거인 왕민호가 읍하며 맞이하여 주었다. 왕거인의 호는 곡정이었는데 산동도사 학성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학성의 자는 지정이요 호는 장성이라고 하였다. 곡정은 나에게 묻기를 기국의 과거에는 어떤 문자로 어떤 글을 짓습니까? 나는 간략히 그 대강을 대답해 주었다. 또 혼인에 대한 전법을 묻기에 대답하기를 관혼상제의 모든 예법은 주문공의 가례를 따릅니다. 라고 하니 곡정은 말하기를 가례는 주부자가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책입니다. 중국에서도 반드시 가례대로 따르지만은 않고 있지요. 곡정은 또 말하기를 기국의 아름다운 점을 몇 가지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비록 바다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시 4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풍속이 유교를 숭상하는 것이 첫째요. 국토에 황하 같은 큰 강이 없어 물난리를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 둘째요. 물고기와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셋째요.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것이 그 4번째 아름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지정이 곡정을 돌아보며 무어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법 시간이 지난 후 곡정이 말하기를 좋은 나라로군요. 라고 하였다. 지정이 묻기를 여자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하셨지만 어찌 온 나라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내가 대답하였다. 온 나라의 천한 백성이나 하인들까지 모두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은 비록 매우 가난하고 공궁하며 또 삼종이 이미 끊어졌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가부의 절개를 지킵니다. 이러한 것이 비복과 노예들에게까지 이르러 자연스럽게 풍속을 이룬 것도 벌써 400년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말하기를 과부의 계가를 따로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기를 특별히 드러난 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 곡정이 말하기를 중국에도 역시 이러한 풍속이 있어서 막대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납치만 하고 초례를 올리지 않았거나 혼례식만 하고 초야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불행한 사고가 있으면 평생토록 과부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집안끼리 우애가 깊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혼인을 약속한다거나 또는 더벅머리일 때 부모끼리 언약했을 경우에도 남자 쪽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여자는 독주를 마시거나 목을 메어 함께 묻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예의에 어긋난 일이니 군자는 그런 일을 가리켜 시체와 버리는 음탕한 행동이나 절개를 빙자한 음탕한 행동이라 조롱하지요. 그래서 국법에 따라 엄히 단속하여 부모에게 죄를 주기도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마침내 풍속이 되었으니 이 같은 일은 동남 지방에서 유독 심합니다. 그러므로 식견이 있는 집안에서는 여자가 15세가 된 연후에야 비로소 중매쟁이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두 최근의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유계외전에 의하면 어떤 효자가 자신의 간을 꺼내 부모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명나라 말기의 효자 조이건은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다가 잘못하여 그 내장을 한 자 정도 다쳤지만 이를 삶아 그 어미의 병을 고치니 상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물었다고도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자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인다든지 똥을 맛보아 증세를 살핀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대단치 않은 것이며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나왔다든지 얼음 속에서 잉어가 튀어나왔다든지 하는 것도 싱거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곡정이 이런 일이 많지요. 라고 대꾸하니 지정이 말하기를 지금 산서 땅에 효자가 나서 정문을 세웠다고 하는데 모두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곡정이 말하기를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나오고 얼음 속에서 잉어가 튀어나오면 이는 이미 천지의 기운이 온통 경박해졌다는 말이지요. 라고 하니 우리는 함께 크게 웃었다. 지정이 말하기를 육수부는 임금을 얻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장세걸은 배가 뒤집혀 죽을 때에도 향을 피웠으며 방효유는 십족이 화를 입는 것을 달게 받았고 철연이 기름을 튀겨 사람을 되게 한 일 등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 스스로가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세에 충신 열사라 불리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니 곡정이 덧붙이기를 천지가 만들어진 지 오래여서 진정으로 장하고 유쾌한 일이 아니면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춘추시대 장자가 말한 바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어찌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왕 선생께서 천지의 기운이 온통 경박해졌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옳군요. 단술이 변하여 소주가 된다 한들 순수한 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입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다면 다시는 맵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깊이 캐내어 꼬집어 말한다면 절개와 의리를 배척하는 논의가 다시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곡정이 대답하였다. 그는 또 묻기를 기국 부인들의 의관에 관한 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고리와 치마, 머리를 쪽지는 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원삼이나 당이 같은 것은 탁자 위에 간단히 그려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좋다고 했다. 이때 지정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이니 청컨대 선생께서는 잠시만 더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곡정은 지정을 매우 칭찬하며 비록 그는 무인이기는 하지만 문학에 대한 이해 또한 풍부해서 당세에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품병간이지요. 라고 하고는 또 묻기를 기국의 부인들도 발을 묶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여인들이 신고 다니는 활처럼 둥글게 굽어진 신발은 차마 볼 수 없더군요.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보리씨를 뿌릴 때처럼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 바람이 없어도 저절로 넘어지곤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곡정이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수도를 도족들에게 헌납하였으니 가히 세운의 징조라고 할 수 있지요. 명나라 때에는 발을 싸맨 죄가 그 부모에 미쳤고 본조에 들어와서는 지극히 엄한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끝내 발을 싸매는 풍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개 남자는 따르되 여자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모양새가 단아하지 못하고 걷기도 불편할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곡정은 대답하기를 오랑캐 계집들과 섞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탓이지요. 라고 하더니 즉시 말을 얼버무려 말하고 또 말하기를 죽어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사마와 통주 사이에서 머리가 생 거지 여인이 머리 가득 꽃을 꽂고 발은 묶은 채 말을 따라가며 구걸을 하는데 그 모양이 흡사 배불리 먹은 오리가 넘어질 듯 뒤뚱거리더군요.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오랑캐 계집들보다 훨씬 못한 듯합니다. 라고 하니 곡정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맥이라 하였지요. 사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곡정이 대답하기를 남당 후주의 궁녀 장소랑이 사로잡혀 송나라 궁궐로 드니 송나라 궁녀들은 앞을 다투어 그녀의 뾰족한 발을 흉내내기 위해 헝겊으로 발을 단단히 싸맸고 이것이 마침내 풍속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나라 때 중국 여인들의 작은 발과 굽어진 신발은 몽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약탈하게끔 만드는 표적이 되었고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엄히 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집들이 중국 여인의 발을 싸매는 것을 비웃어 음탕한 일이라 한 것은 원통한 일이니 이것이 바로 조객입니다. 또 홍무제가 신락관으로 미행 갔을 때 한 도사가 망건을 엮어 머리카락을 싸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태조는 그것을 빌려 한번 써보고 거울에 비춰본 뒤 매우 기뻐하였고 마침내는 그것을 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하에 선포하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점차로 실 대신에 말총을 사용하여 꼭 졸라맸으니 그 눌린 자국이 선연했지요. 이것을 호자건이라 하는데 앞이 높고 뒤가 낮은 모양이 마치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은 듯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호자건은 달리 수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미루어 당시에도 역시 이를 옳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하의 이마가 모두 그물 속에 갇혔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는 붓으로 내 이마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두액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그의 이마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은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니 곡정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천하의 이마 뒷부분을 모두 지워버렸다. 곡정이 말하기를 이 담배는 말년말년에 절소지역 사이에서 두루 유행하던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취해 넘어지게 만드는 천하의 독초이지요. 먹어 배가 부른 것이 아닌데도 천하의 기름진 밭에 심어서 그 이문이 좋은 곡식과 다름이 없고 부녀자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잘 차린 음식처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고 또 그 좋아하는 정도가 차나 밥보다 더합니다. 쇠나 불이 입을 동시에 핍박하니 이것 또한 한 세상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보다 더한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께서도 이것을 즐기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곡정이 또 말하기를 저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시험 삼아 한번 피워봤더니 곧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구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국에서도 아마 사람들마다 담배를 피우겠지요. 라고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단지 아버지나 형 그리고 어른 앞에서는 감히 피워 물지 못하지요. 라고 하였다. 곡정이 그렇군요. 하기야 독한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손하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윗사람들 앞에서야 더 말할 나이가 없지요. 나는 말하기를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에 긴 대나무를 문 채로 어른을 대하는 것이 몹시 오만하고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곡정이 묻기를 기국에서 피우는 담배는 토종입니까?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담배는 만력 연간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지요. 지금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담배는 중국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청나라가 만주에 있을 때 이 풀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갔지요. 그 종자가 본래 외국으로부터 온 탓에 남초라고도 부릅니다. 곡정은 말하기를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양인의 배로 온 것이지요. 서양의 아메리카의 왕에게는 일찍이 100가지 풀이 있어 이것으로서 백성들의 입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장은 토입니다. 비장이 허해지고 냉해지면 습기가 차게 되고 벌레가 생기게 되지요. 벌레가 200가지 이르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불로써 벌레를 치면 목을 이기고 토를 돕게 되니 나쁜 기운을 이겨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영초라고 부르지요. 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남영초라고 부릅니다. 만일 그 신비스러운 효과가 이와 같다면 수백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즐기는 것도 그 운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아까 선생께서 한 세상의 운이라고 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풀의 도움이 없었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에 부스럼이 돋아 죽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라고 하니 곡정은 저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이 60에 이르도록 살아보아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정도 담배를 좋아하지 않지요. 서양인들은 꾸며대는 경우가 많고 이익을 취하기에만 교묘하니 그들의 말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지정이 돌아왔다. 그는 곡정과 내가 나눈 필담을 보더니 저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라는 구절과 또한 지정도 담배를 좋아하지 않지요 라는 구절에 큰 동그라미를 치며 그놈은 아주 독하지요 라고 하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그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중량 8월 11일 정사일 개다. 날이 채 트기 전에 사신이 대궐로 들어갔다. 덕상서가 사신을 맞아 인사를 나눈 뒤에 내일은 분명히 접견하시겠다는 성지가 내릴 것이지만 오늘도 역시 반드시 성지가 내리지 않으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기실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신은 모두 대기실에 들어갔다. 황제는 또다시 어찬 중 세 그릇을 하사하였는데 어제 하사한 것과 같은 음식이었다. 나는 골문을 나서서 한가로이 걸으며 구경을 하였다. 거리는 어제보다 더욱 번잡해 보였으니 검은 티끌이 하늘에 가득하고 길가의 다방과 주점에는 수레와 말이 북적거렸다. 일찍 일어난 탓에 뱃속이 허함을 느껴 혼자 관사로 돌아갔다. 도중에 좋은 말을 탄 소년승 한 명을 만났는데 흑단으로 만든 모난간을 쓰고 공단으로 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용모가 미려하고 의관이 고와하니
중이 된 것이 안타까웠다. 그 중은 의기양양하게 지나가다가 매우 큰 노새를 탄 사람 하나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말 위에서 서로 만나 반갑게 손을 마주 잡는가 했는데 갑자기 중이 노한 기색을 띄었고 두 사람 모두 언성을 높이더니 마침내는 말 위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중은 두 눈을 사납게 부릅뜨며 한 손으로 상대의 가슴을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노새를 탄 사람이 몸을 기울이며 약간 비키자 모자가 떨어져서 목 부분에서 대롱거렸다. 노새를 탄 사람도 역시 몸이 건장했지만 머리와 수염이 약간 허연 기색을 살펴보면 그 위세가 중에게는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안장에서 떨어졌다. 처음에는 노새를 탔던 사람이 중을 깔고 있었지만 조금 뒤에는 중이 몸을 뒤집어 그를 올라탔다. 각각 한 손으로 상대의 가슴을 움켜쥔 탓에 서로가 서로를 때릴 수 없었으니 단지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을 뿐이었다. 노새와 말은 서로 마주한 채 우두커니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관도 위를 굴러다녔지만 에워싸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었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을 내려다보니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대고 있었지만 이미 숨이 차 할딱거리고 있었다. 한 과일 가게에 들어가니 때마침 새로운 과일이 작은 언덕처럼 쌓여 있었다. 노전 100을 주고 배 2개를 산 뒤 가게를 나왔다. 맞은편 누각에는 술집의 깃대가 바람에 펄럭이며 난간 앞에 걸려 있었다. 은으로 만든 항아리와 주석으로 만든 병이 처마 밖으로 내걸려 흔들거리는데 푸른 난간은 창공에 솟아있고 금빛 편액은 아침 햇살에 비춰지고 있었다. 좌우에 걸려있는 푸른 주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신선은 옥패를 남기고 공경은 금초를 벗는다네. 누각 아래에는 수레와 말이 약간 서 있었고 누각 위에는 사람이 벌떼나 모기떼처럼 요란하게 웅웅거리고 있었다. 발 닿는 대로 누각에 올라보니 계단은 모두 12개였다. 탁자를 둘러싸고 서넛 혹은 대여섯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몽고 위구르족들로서 무려 수십 패거리였다. 몽고 사람의 머리에 쓴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쟁반과도 같았는데 따로 챙이 없고 그 위를 양털로 꾸며 누렇게 물을 들인 것이었다. 혹은 갓을 쓴 자도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우리나라의 전리과 비슷했다. 어떤 것은 등나무로 만들었고 어떤 것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안팎에 금을 입히거나 오색 빛깔로 구름 무늬를 그려 넣었다. 모두 누른 옷에 붉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위구르족들은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있었지만 역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많았다. 또한 붉은 솜털로 고가를 만들어 썼는데 챙이 너무 넓어서 단지 앞뒤로 차양을 만들어 달았다. 그 모양이 마치 물 밖에서 돌돌 말린 연꽃과 같았고 또 약을 갈 때 쓰는 쇠절구같이 양쪽 끝이 뾰족하니 경박하고도 우스워 보였다. 내가 쓴 갓은 전릭같이 생긴 것이었다. 은으로 꾸미고 꼭대기에 공작의 깃을 꽂았으며 턱 밑으로 수종끈을 늘여 묶었으니 저들 오랑캐 조속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는가. 만주족이건 한족이건 간에 중국인이라고는 누가기에 하나도 없었고 두 오랑캐들이 하나같이 사납고 추해 보였다. 비록 왜 올라왔던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술을 청한 후였기에 마침내 그중 좋은 의자를 골라 자리를 잡았다.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묻기를 몇 냥 어치나 드시렵니까? 라고 하니 여기서는 대개 술을 무게로 달아 팔기 때문이었다. 나는 넉냥만 가져다 주게 라고 시켰다. 그가 술을 데우려 하니 나는 큰 소리로 데울 필요 없으니 찬 것으로 달아주게 라고 외쳤다. 그는 웃으면서 술을 따라와서는 먼저 작은 잔 2개를 집어 탁자 위에 버려놓았다. 나는 담뱃대로 그 잔들을 쓸어버리며 큰 술잔을 가져오거라 라고 소리쳤다. 내가 큰 잔에 술을 부어 단숨에 마셔버리자 뭇 오랑캐들은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대체로 내가 유쾌하게 마시는 모습이 장해 보였던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음주법은 매우 고아한 것이다. 비록 무더운 여름철일지라도 반드시 술을 데울 뿐만 아니라 비록 소주라 할지라도 데워 먹는다. 술잔은 은행 열매만큼 조그만데도 오히려 이에 닿게 하며 조금씩 홀짝이고 탁자 위에 남겨두었다가 때때로 다시 마시고 나니 호쾌하게 술잔을 단숨에 기울이는 일은 일찍부터 없었던 것이다.
몽고나 위구르족 같은 오랑캐들의 음주법도 이와 같아서 이른바 큰 술잔이나 큰 주발로 속되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찬술을 달라고 소리친 것과 단숨에 넉냥술을 마셔버린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대담한 척 꾸민 것이다. 이것은 비겁한 짓이요 용기는 아니었다. 내가 찬술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 오랑캐들이 이미 약간 놀랐는데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리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서 도리어 나를 두려워하는 듯하였다. 내가 주머니에서 동전 8잎을 꺼내어 술집 일꾼에게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여러 오랑캐들이 일제히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자리에 앉기를 한 목소리로 청하였다. 그러더니 한 놈이 제자리를 비우고 일어나 나를 끌어다 앉혔다. 저들은 비록 호의로 그러는 것이지만 나는 이미 등에서 진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의 일이었다. 하인배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이야기 중에는 문을 지나치되 들어갈 수는 없는데 나이 70에 자식을 낳고 보니 식은땀이 등판을 적시는구나 라는 말이 있었다. 나는 본디 성품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편이라 3일 동안이나 허리가 시큰거린 적이 있었다. 내 오늘에 와서 말리 떨어진 변방에서 여러 오랑캐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되었으니 지금 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마땅히 식은땀이 등판을 적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랑캐 하나가 일어나 석잔술을 따르고는 탁자를 두드리며 마시기를 권하였다. 나는 일어나 큰 주발에 남은 차를 난간 밖으로 쏟아버리고는 그 안에 석잔의 술을 부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번 읍하고는 큰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뒷꼭지가 근질근질한 것이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듯하였다. 주점을 나와 길리에 서서 다시 누가기를 바라보니 오히려 웃음소리가 요란하였다. 아마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리라. 숙소로 돌아왔다. 밥 먹을 때도 아직 멀었기에 윤영산의 처소를 방문했지만 조종에 나갔다고 하였다. 발길을 돌려 기안차를 찾아갔지만 그 역시 숙소에 없었다. 그래서 왕곡정을 찾아갔다. 곡정은 구정시집에 서 한 수를 내어 보여주었다. 글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데다가 전편에 걸쳐 서술한 것이 강희제와 지금 황제의 성덕과 대업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들을 높여 요순에 비기고 있으니 지나치게 번거로웠다. 글을 끝마치기 전에 창대가 와서 전하기를 조금 전 황제께서 사신을 접견하시고 또 라마교 수장에게 가보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급히 밥을 먹고 용만이 비장과 함께 대궐로 들어가 사신을 찾았지만 사신은 이미 반선의 처소로 떠난 후였다. 곧 골문을 나서는데 황태자가 골문에 당도하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말을 골문 밖에 메어두더니 시종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어제는 말을 탄 채 곧바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말에서 내려 들어가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다. 궁성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가니 서북 일대의 상기슭에 자리 잡은 군관과 사찰이 면면이 보였다. 어떤 것은 4~5층이나 되는 누각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른바 돛담배 상강을 따라 돌아드니 형산의 9 얼굴 한눈에 바라보네 라는 구절과 다름없었다. 군포가 있는 곳에서 숙직하며 머물던 장정들이 모두 나와 밖을 보다가 홀로 배회하던 나를 발견하고는 다투어 멀리 서북 쪽을 가리켰다. 이윽고 강을 끼고 돌아가니 강변에는 흰 장막이 수천 개나 펼쳐져 있었다. 모두 국경을 지키는 몽고병들이었다. 또 북쪽으로 눈을 돌려 하늘 끝을 바라보니 두 눈이 갑자기 아찔해졌다. 방공에 우뚝 솟은 금빛 찬란한 집이 아득하여 그 번쩍이는 빛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다. 강 위에 걸쳐져 있는 부교는 1, 2는 될 것 같았고 다리 위 난간에 울긋불긋한 단청이 서로 비추고 있었다. 몇 사람이 그 위를 지나고 있었으니 그 아련한 모습은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하였다. 이 다리를 건너려 하는데 백사장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급히 달려오며 손을 내저었다. 아마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길을 재촉하려고 말채찍을 휘둘렀지만 오히려 더디게만 느껴졌다. 마침내 말을 버리고 강을 따라 올라가니 돌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위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다. 반선이 있는 곳에 문을 들어서니 기암괴석이 층층이 쌓여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 이 기이하고 교묘함은 귀신의 재주인 듯하였다.
사신과 당번 역관은 대궐에서 곧바로 왔기 때문에 내게 통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매우 의외롭게 생각하였다. 모두 나의 관광벽이 심함을 조롱하였다. 황성의 나무들 사이에서도 자색, 붉은색, 녹색, 푸른색의 아름다운 기와를 보았고 또 어떤 것은 지붕 꼭대기에 금오로를 올린 것도 보았다. 하지만 지붕에 황금 기와를 올린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이제 이 집의 지붕을 덮은 금기와는 비록 순금을 주저한 것인지 금박을 입힌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층 대전 2, 누각 하나, 그리고 문셋이 그러한 것이었다. 기타의 정자나 누각들은 여러 빛깔의 유리기와가 덮여 있었는데 금기와로 된 건물에 비하면 무색하기 그지없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동기와는 지금도 가끔 캐어 연적을 만드는 데 쓰지만 이것은 가마에서 구운 것이지 유리는 아니었다. 유리기와가 어느 왕조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곳에 와보니 시인이 말했던 이른바 옥섬돌과 황금집이란 말이 오늘 내가 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았다. 이 비슷한 것을 사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한나라 성제가 소위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그 채를 모두 구리로 하고 그 위에 황금을 덧입혔다. 안사고가 말하기를 채는 문지방을 가리키니 이 말은 즉 구리로 턱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벽에는 가끔 황금으로 황을 해봤고는 남전옥, 명주, 물총새의 깃털 등으로 장식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으니 복건은 항이란 벽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였고 진작은 금고리로 장식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음식을 맡은 벼슬아치 현이나 맹견의 무리들이 몇 번이나 황금이라는 글자를 되풀이하는 것에만 힘썼으니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한 번 낡은 책을 펼치면 오히려 눈이 아른거리고 광채가 찬란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벽과 문지방에 약간 금칠한 것에 불과했을 것이니 이 집을 사서에 등장하는 소의 자매에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침상에 몸을 던져 울고불고 밥도 안 먹을 것이다. 또 황제가 그녀들의 집을 사서대로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가 배운 안창후, 무양후의 무리가 모두 유학자였기 때문에 옛 경서를 끌어대어 반대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성제의 역량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로 그 뜻대로 하였다 하더라도 맹견의 필력으로 어떻게 꾸며 나타낼지는 모르는 일이다. 우선 금빛 정각이 번쩍번쩍하다라고 했다면 마땅히 이를 지워버렸을 것이요. 또 금빛 대궐이 하늘 위로 솟았다라고 썼다면 한번 읊조려 보고는 지워버렸을 것이다. 그런 후에 2층 대전을 비우고 기와를 황금으로 입혔다라든지 혹은 황제께서 황금 정각을 세우셨도다 라고 하였을 것이다. 비록 전한 후한 시대의 문장가라 해도 언제나 작은 일들을 커다랗게 과장했으니 이는 청고의 작가들이 남긴 한이다. 그림에 있어서도 그렇다. 어떤 그림은 궁실을 교묘하게 그렸지만 궁실에는 사면이 있고 또 안팎이 있고 또 그 형세가 거듭 겹친 곳이 있다. 비록 서양의 화법이 교묘히 사실적이라 하더라도 단지 한 면만을 그릴 수 있을 뿐 나머지 세 면은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겉을 그리되 안은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겹친 정각과 첩첩한 정자, 회랑, 누각을 그림에 있어서 단지 날아갈 듯한 처마와 으리으리한 기와를 모방했을 뿐 그 위에 새겨진 털끝같이 섬세한 부분은 그림이라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청고의 화가들이 남긴 한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자께서는 이미 이 두 가지를 탄식하여 글로써 말을 다 할 수 없고 그림으로써 뜻을 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중국에는 사찰이나 도관의 개수가 1만을 헤아리지만 오직 산서 오대산의 금각사만이 지붕에 금물을 입혔다. 금각사는 당나라 대종 2년 오대산의 중 수십 명을 사방으로 보내 모셔진 시주로서 지은 절이다. 구리를 끓여 부어 기하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으니 그 비용 또한 엄청났을 것이다. 그 집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 지금 반선이 사는 이 집의 기와 또한 의당 구리 위에 금을 입혔을 것이다. 내가 요양에서 잠시 쉴 때였다. 거리의 사람들이 다투어 묻기를 황금을 가져오지 않으셨소? 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금은 우리나라의 토산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이 말을 비웃었다. 심양, 산해관, 영평, 통주를 지날 때에도 금에 대해 묻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금은 우리나라의 토산물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자 꼭대기에 달린 장식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해동의 금인데요 라고 말하였다. 연암에 있는 내 집은 송도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드나들 수 있었다. 송도에는 중국과 무역하던 상인들이 많이 터를 잡고 있었다. 매해 7, 8월에서 10월까지는 금값이 치솟아 한 푼종에 45립 또는 50립씩 한다. 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금을 쓸만한 데가 없었다. 문무간 2품 이상이 사용하는 금간자나 금대의 경우는 항상 만드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필요할 때는 서로 빌려서 쓰는 일이 많다. 시집가는 여인의 가락지나 머리 장식의 경우에도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금의 천하기로 말하자면 썩은 흙이나 다름이 없을 터인데 그 귀함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압록강을 건너기 전의 일이다. 박천군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길가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짐을 진 남자들과 보따리를 인 여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하나같이 8, 9세 되는 아이들까지 끌고 다니니 마치 흉년이 들어 떠돌아다니는 모습과 같았다. 하도 괴이하여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성천 금열에 갑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가진 도구를 보니 나무바가지 1개, 포대 1자루, 끌 1자루 뿐이었다. 끌로 파내어 포대로 담고 바가지로 이는 것인데 하루에 한 포대만 일면 힘들이지 않고도 밥벌이는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여자아이일수록 더욱 땅을 잘 파니 이는 눈이 밝아 금빛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하루 종일 일하면 금을 얼마나 얻을 수 있소? 라고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재수에 달렸죠. 재수 좋은 날에는 하루에 10여 알갱이도 얻을 수 있지만 재수 없는 날에는 서너 알갱이밖에 얻지 못합니다. 재수만 좋다면야 부자가 되는 것도 삽시간이죠. 그 알갱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자 거의 피 나달만 하죠 라고 대답하였다. 금을 캐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문이 좋다. 한 사람이 하루에 얻는 금이 비록 적다 해도 67푼종은 되었으니 돈으로 환산하면 2~3냥은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비단 장사꾼들의 태반이 전답을 벌일 뿐만 아니라 사방의 건달과 논팡이들도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 수가 무려 10여만 명에 이르렀으니 쌀과 온갖 잡물이 모여들어 거래되고 술, 밥, 떡, 엿 등을 파는 사람들이 상가 골짜기에 가득하다고 한다. 나는 이 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또 많이 캐낼수록 점점 더 귀해지는 까닭도 알지 못한다. 하물며 지금 반선이 거래하는 집의 기와를 도금한 것이 우리나라의 금인지 아닌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청나라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는 사신이 세패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황금을 제외한 까닭은 금이 우리나라의 토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간사한 상인들이 있어 법을 어기고 금을 몰래 팔고 있고 혹시라도 중국의 조정에서 이를 알았다면 이것은 걱정거리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황제가 이미 집의 기와에 황금을 더딥히는 지경인데 우리나라에 저들의 광산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대위의 작은 정자나 집들의 창과 문은 모두 우리나라의 종이로 도배하였다.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어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떤 집에는 의자나 탁자, 향로나 화병 등이 제법 운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사신들은 하인들을 문 밖에 남겨두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엄히 명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모두 대위로 올라왔다. 우리 역관이나 통관들은 크게 놀라 하인들을 꾸짖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하인들이 말하기를 소인들이 어찌 감히 함부로 들어왔겠습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소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위로 인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찰심윤포와 반선시말에 따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음은 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아침나절에 황제가 음식을 내린 뒤 조금 지나서 접견하겠다는 명이 떨어졌다. 통관의 인도하에 정문 앞에 이르니 그 동쪽의 좁은 문에는 황제를 시위하는 여러 신하들이 서거나 앉아 있었다. 덕상선은 낭중 몇 사람과 함께 와서 서 있다가 사신의 출입에 대한 주선의 절차를 지휘한 후 돌아갔다. 시간이 제법 흘러 군기 대신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묻기를 너희 나라에는 사찰이 있는가? 또한 관제묘도 있는가? 그 후 얼마 안 되어 황제가 친히 정문을 나와 문 안의 벽돌을 갈아놓은 곳에 앉았다.
따로 의자나 탁자는 설치하지 않고 단지 평상 위에 누름 보료를 깔았을 뿐이었다. 그들 중 칼을 찬 자들은 서너 쌍에 불과하였고 누런 일산을 들고 선 자들 또한 2쌍에 불과하였는데 모두 숙연히 아무런 말이 없었다. 먼저 위구르족의 태자가 어전에 나아가 몇 마디를 아뢰고 물러났다. 그 다음으로 사신과 새 통사가 나오라는 명이 내려지니 모두 앞으로 나아가 장궤를 하였다. 장궤는 무릎을 꿇는 것으로서 무릎을 땅이 댈 뿐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는 것이 아니다. 황제가 묻기를 국왕께선 평안하신가? 라고 하니 사신이 공손히 대답하기를 평안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또 묻기를 일행 중에서 만주말에 능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니 상통사 윤갑종이 만주말로 대답하였다. 대충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좌우를 돌아보며 기쁘게 웃었다. 황제의 각진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약간 누름빛과 함께 감돌았다. 수염이 반쯤 흰 모습이 예순가량으로 보이는데 온화한 기색은 봄바람의 따스함이 담겨있는 듯하였다. 사신이 물러나 반열에 선 다음 무사 6, 7명이 물고기 비늘처럼 쭉 늘어서 들어와 활을 쏘았다. 화살 한 발을 쏠 때마다 번번이 꿇어앉아 고함을 치는데 그들 중 2명이 관역을 적중시켰다. 관역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풀로 엮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복판에 짐승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활쏘기가 끝나자 황제는 곧 안으로 들어갔고 시위하는 신하들도 모두 물러나갔다. 사신들 역시 물러나오는데 문 하나를 지나기도 전에 군기감에서 사람이 나와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사신들은 곧바로 찰심윤포로 가서 반선 애기 덕리를 접견하여라 라고 하였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서번은 사천과 운남의 세외에 있는 이른바 서장을 가리킨다. 이는 대체로 변방에 있으니 중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었다. 강희 59년인 1720년 책망 아라포원이 납장안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묘당을 헐고 라마교 승려들을 해산한 일이 있었다. 강희제는 이에 도통 연신을 평역 장군으로 가리피를 정서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파견하고 그곳을 달라이 라마의 봉토로 내렸다. 그리하여 서장이 평정된 후 그곳에 황교를 진흥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황교에서 무슨 도리를 추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몽고의 여러 부족이 숭배하고 맹신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서장이 혹시 침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강희제 때부터 친히 천하의 군대인 육군을 거느리고 영하에까지 이르러 장수를 보내 구원케 하여 난리를 평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775년 걸륭 을미년 식랑목이 금천에서 모반을 일으켰을 때에도 황제는 서장의 길이 막힐까 염려하여 아계를 정서장군으로 풍승액과 명량을 부장으로 해란찰과 서상을 참찬으로 복강왕과 규림 등을 영대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쳐서 평정케 하였다. 이러한 토벌사업 역시 서장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듯 그 땅은 황제의 뜻에 의해 보호받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자를 스승으로 섬겼다. 황이라는 글자로서 교회의 이름을 삼은 까닭도 어쩌면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씨와 노자의 도를 쫓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서장의 사람들은 의복이 누렇기 때문에 몽고인들 또한 이를 본받아서 누른색을 숭상한다. 그렇다면 황제의 시기심과 난폭함이 어찌하여 이 누른색을 숭상하는 풍속만은 꺼리지 않았을까? 애기 덕리는 서번 승려의 이름이 아닌데 그렇다면 서번 땅에도 이런 벼로가 있다는 뜻이니 괴이하고도 황당한 일이어서 그 요령을 얻기 어려웠다. 사신이 비록 반강제로 나아가 반선을 접견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평이 쌓였을 것이다. 당번 역관은 오히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워 미봉에 급급하였지만 하인들까지도 마음속으로 번승과 황제의 잘못을 욕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번승과 황제가 모두 여러 민족의 숭상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한 가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숙소로 돌아오니 중국의 사대부들 모두가 내가 반선을 만나본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반선의 도술과 신통함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였다. 세상에 드문 스승을 만나는 풍습이란 어디서건 이와 같을 것이다. 예로부터 세도의 흥망과 인심의 변화는 윗사람에 의하여 끌려다니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학지정의 처소에서 술을 약간 마셨다. 이날 밤에는 달이 유난히도 밝았다.
8월 13일 김희일. 새벽에 잠시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쾌청해지다. 사신은 황제의 생일인 만수절의 축하 반열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경의 대궐로 들어갔다. 나는 편안한 잠을 취한 뒤 아침나절에 깨어 천천히 대궐 아래로 가보았다. 사람들이 누른 보자기로 덮인 걸방짐 7짝을 골문 앞에 늘어놓은 채 쉬고 있었다. 모두 옥으로 만든 그릇이나 놀이개였고 보통 사람만큼 커다란 금부처도 하나 있었다. 모두 호부상서 화신이 진상하는 것이라 한다. 이날은 음식이 3차례나 내려왔고 또 사신에게는 자기로 만든 차 항아리 1개, 받침을 갖춘 다종 1벌, 실로 뜬 빈랑 주머니 하나, 칼 1자루, 자양차를 담은 주석 항아리 하나씩을 하사하였다. 또 저녁에는 어린 황간이 와서 황제가 내린 주석으로 만든 모난 항아리 하나를 전해주었다. 통가는 그것을 차라고 하였다. 황간은 곧 돌아갔다. 누른 비단으로 마개를 막아 놓았는데 마개를 빼고 보니 누른 빛깔에 붉은 기운이 조금 감도는 것이 술처럼 보였다. 서장관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것을 바로 황봉주라 하지 않던가 라고 하였다. 맛이 달고도 향기로워 전혀 술 같지 않았다. 모두 따르고 보니 여지 열매 10여 개가 떠올랐다. 모두들 말하기를 이 술은 여지로 담근 것이구만 라고 하며 각자 한 잔씩을 마시고는 좋은 술이구나 하며 감탄했다. 드디어 비장이나 역관에 이르기까지 잔이 돌아가니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누구도 감히 단번에 들이키려 하지 않았다. 이는 독한 술에 크게 취할까 두려워서였다. 통관들이 목을 길게 뽑은 채 군침을 삼키고 있기에 우두머리 역관이 남은 찌개를 모아 돌아가며 맛보게 하니 참으로 맛있는 궁중술이로군 하며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윽고 일행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네 취했군 하며 수작하였다. 이날 밤 기공을 방문하였을 때 한 잔을 따라서 보여주었더니 기공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술이 아니라 여지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주 5잔을 섞었다. 그랬더니 점차 빛깔이 맑아지며 매운맛과 기이한 향기가 아까보다 배나 풍겨나왔다. 이는 아마도 여지의 향기가 술기운에 실려 더욱 그 은은함을 발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는 꿀물을 마시고 향기를 논한 것이나 여지읍에 취했다고 했던 것은 종소리를 듣고 해가 떴다고 짐작한 것이나 매실을 바라보고 갈증을 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기공을 이끌고 명륜당으로 나아가 달빛이 비치는 난간 아래를 거닐었다. 나는 달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달은 언제나 둥글어 햇빛을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서 바라볼 때 찼다가 이지러졌다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밤 일제히 달을 본다면 보는 장소에 따라 달 그림자가 살찌기도 하고 여위기도 하며 또 얕기도 하고 깊기도 한 것이 아닐까요? 또 별은 달보다 크고 태양도 지구보다 큰데 겉보기에 그 크기가 사실과 다른 까닭은 원근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을 만한 가설이라면 태양과 지구와 달은 모두 허공에 둥둥 뜬 채 별들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자연 별 위에서 지구를 보아도 지구에서 별을 본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장차 지구와 태양과 달이 한 줄로 늘어선다면 이 세 별은 견우성처럼 반짝거리지 않을까요? 땅을 딛고 사는 온갖 종류의 형상이 모두 둥글어 방죽이나 익모초를 제외하면 모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또 그것들 역시 네모 반듯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모난 것을 구하려 하면 진실로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진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유독 지구만을 모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만약 지구가 모나다면 저 월식 때 달 가장자리에서 어두워지는 그림자는 어찌하여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을까요? 지구가 모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구가 모나야 안정감이 있을 것이라는 뜻에 입각하여 그 형체를 지레 짐작하는 것이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보이는 형체를 신뢰하고 뜻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실체는 둥글고 그 뜻은 모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어 그 궤도의 대소가 회전의 느리고 빠름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 해와 한 달이 각각의 일정한 정도를 지니는 것인데 해와 달이 지구를 둘러싸고 왼쪽으로 돈다는 것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지구의 본체는 둥글둥글 허공에 걸린 채 동서남북도 없고 아래 위도 없이 마치 쇠기가 돌듯 돌다가 처음으로 태양을 대면하는 곳에서 날이 새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구가 더욱 회전하여 처음 위치로부터 점차 떨어지고 멀어지면 낮이 되고 오후가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주야가 아닐까요? 비유를 하자면 창구멍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콩알만하게 비칠 때 그 빛이 비치는 창 아래에 맷돌을 놓고 먹으로써 빛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먹표시는 햇빛이 비치는 자리를 지킨 채 옮겨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서로 떨어져 그 사이가 멀어질까요? 또 맷돌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그 자리로 온다면 햇살과 먹표시는 잠깐 만났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니 지구가 한 바퀴 돌아 하루를 만드는 것 또한 이러한 이치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예로서 등불 앞에서 물레를 돌린다고 합시다. 물레가 돌아가면 그 모든 면이 불빛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등불이 물레 주위를 돌며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어둡고 밝은 것 또한 이러한 이치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해와 달은 본래 뜨고 지는 것이 아니며 가고 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지구가 멈춰 있다고 맹신하고 지구는 절대로 움직이거나 돌지 않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왔던 것은 아닐까요? 논리적인 학설을 구하지 못하자 이 땅의 추나 추동은 각각의 방위를 조차 논인다라고 한 것입니다. 논인다는 말은 나아가고 물러서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니 방위를 조차 논인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렇게 착각을 한 자는 지구가 돈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며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들이 떨어진다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또한 만약에 그 주장을 따른다면 저 별이나 은하수도 기운을 따라 돌고 있을 텐데 어찌하여 뒤집어지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움직이거나 돌지도 않고 덩어리진 채 죽어있는 물건이 어찌하여 썩어 부서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해 있을까요? 지구의 표면 위에서 생물이 살아온 것을 공의 가장자리에 발을 붙이고 어디서나 허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벌이나 개미의 무리에 비유해보면 혹은 표면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혹은 제 보금자리를 거꾸로 디든 채 살아있기도 하죠. 하지만 공이란 방향이 없이 둥근 것이니 그들 중 누가 옆에 붙어있고 누가 거꾸로 붙어있는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 밑에는 마땅히 바다가 있을 텐데 만약 거꾸로 달린 생물이 왜 뒤집어지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다면 저 땅 밑에 바다는 누가 두고 쌓아 항상 차 있는 것일까요? 저 무별들은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표면은 역시 지구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만약 표면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생물이 살아왔을 텐데 정말로 그럴까요? 또 그 생물이 있다면 저마다의 세계를 열고 자식들을 낳으며 발전해 왔을까요? 지구는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본래 음양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불이요 달은 물이니 이는 살림을 하며 불은 동쪽 이웃에게 고하고 물은 서쪽 이웃에게 얻는 격이어서 이 불과 물이 음양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억지로 오행이라 이름 붙여 상생이니 상극이니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불꽃이 번쩍거리며 얼음 속에는 누에가 살고 불 속에는 쥐가 살며 물 속에 물고기가 삽니다. 저들 기이한 곳에서 사는 생물들에게도 스스로부터 사는 곳이 곧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달 속에도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면 오늘 밤 누군가 둘이서 난간머리를 의지한 채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의 차고 이지러짐을 논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기공은 크게 웃더니 말하기를 기이하고도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둥글다는 것에 관하여서는 서양인이 제일 먼저 주장하였지만 그들도 땅이 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께서는 이 이론을 스스로 터득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요? 라고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일도 모르면서 어찌 하늘의 일을 알겠습니까? 더구나 소생은 본디 도수에 어둡습니다. 비록 장주의 현묘하고도 해박한 지식이라 해도 천지사방의 바깥쪽 일에 이르러서는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제가 깨우친 것이 아니고 기동량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 친구 중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를 담원이라고 하지요. 학문을 좋아하고 생각이 국부적인 것에 막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일찍이 저와 더불어 달을 바라보다가 장난삼아서 토론한 것이지요. 대체로 황당하여 이해하기 어렵지만 비록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도 이 학설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기공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남의 꿈속에서 만나 함께 길을 갈 수야 없겠지요. 귀하의 친구인 담원 선생께서는 이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쓰셨나요? 라고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그 친구는 아직 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배되는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앞서 사만 부공서를 남기셨는데 제 친구가 이를 부연하여 특별히 해악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실제를 보아 얻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게다가 남들에게 꼭 이것을 보여주며 믿어달라고 한 적도 없었지요. 저 역시 오늘 밤 달 구경을 하다가 문득 친구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꺼내본 것입니다. 마치 그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여천은 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원이 오래전 항주의 한인 문사들과 어울려 교유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기공이 말하기를 김성문 선생이 지으신 시 중에서 아름다운 것 한두 구절만 들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기를 그가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기공은 나를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4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큰 탁자 위에는 음식이 매우 융숭하게 차려져 있었다. 나를 위하여 차린 것이었다. 향기로운 떡 3그릇, 온갖 사탕 3그릇, 용안나무 열매, 여지, 땅콩, 매실 서너 그릇, 닭, 거위, 오리 등을 주둥이와 다리가 달린 채로 요리했으며 통돼지를 껍질만 벗기고 용안육, 여지, 대추, 밤, 마늘, 후추, 호두, 살구씨, 수박씨 등과 함께 쪄서 떡같이 만들었다. 맛이 달고도 매끄러웠지만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다. 떡이나 과일은 모두 한 자가 넘게 쌓여 있었다. 이윽고 음식을 모두 물린 후 다시 채소와 과일이 각각 2그릇씩 차려졌고 소주 한 주전자가 곁들여졌다. 우리는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닭이 이미 2회나 울었다. 이에 술자리를 파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인들은 일어나라고 벌써 재촉한다.